여러분, 세계 최강 대국이 한 나라를 무릎 꿇리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대통령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반도체를 무기 삼아 한국을 완전히 길들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발표됐죠. 칩 개수에 따라 관세를 매기는 전례 없는 정책, 그리고 수백조 원에 달하는 현금 요구까지. 워싱턴은 이번만큼은 한국이 버틸 수 없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 뒤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압박에 무너질 거라던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며 세계 여론을 뒤흔들었고 미국 내부조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조지아와 텍사스 주지사가 연방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실리콘밸리의 거물 CEO들이 한국의 편에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대통령이 내놓은 단 한 줄의 메시지는 70년 한미동맹의 근본을 뒤흔드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누가 무릎을 꿇게 된 걸까요? 오늘 그 숨막히는 반전 드라마의 전말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통상 정책 현장에서 일했고 지금은 민간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를 잇는 협상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제 경력의 대부분은 교섭과 협상으로 점철돼 있었지만 2025년 가을 제가 맞닥뜨린 상황만큼 숨막히고 가슴이 죄어오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들려온 첫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번엔 반드시 한국 반도체를 무릎 꿇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발언이 나온 순간 전 세계 통신사 속보가 일제히 전송되었고 미국 내 브리핑룸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감으로 가득 찬 미소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번 정책이야말로 한국을 길들이는 완벽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책의 골자는 단순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양이 해외 생산량과 같지 않으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상무부 고위 보좌관은 전례 없는 방식까지 제안했습니다. 바로 칩 개수별 과세였습니다. 전동 칫솔, 노트북, 스마트폰,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를 추정해 그 가치에 비례해 관세를 매기겠다는 발상이었죠. 자율주행 전기차 한 대에는 보통 1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칩이 많을수록 관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통상 현장에서 수많은 협상안을 보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전면적인 압박은 처음이었습니다.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아직 본격 생산 전이고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에 38억 달러짜리 첨단 패키징 공장을 계획 중이지만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반도체 물량이 현지 생산의 10배 이상이라는 사실을 앞세워 공정한 거래를 위해선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논리였죠. 그러나 저 같은 통상 전문가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이것은 경제 논리를 빌린 정치적 도박이었습니다. 워싱턴 내부에서는 한국이 버틸 수 있겠어? 결국 굴복할 거야라는 말이 공공연히 오갔습니다. 펜타곤의 인도 태평양 담당 장성들은 이제야말로 한국을 길들일 때라고 장담했고 국무부 한반도 담당자들은 한국 대기업들이 정부를 압박해 결국 협상 테이블로 끌려올 것이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한국 언론조차 정부의 무모한 대미, 강경책이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로 미국의 계산대로 한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까? 저 역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요구한 현금 투자를 받아들였다면 한국 경제는 IMF 때처럼 무너졌을 것이고 저는 국민들에게 탄핵을 당했을 겁니다. 그 발언을 들은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IMF라는 단어가 한국인에게 가진 무게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겪은 고통, 자존심이 무너진 치욕, 그리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집단적 트라우마였습니다. 대통령은 그 상징을 정면으로 꺼내들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국민 앞에 선언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경제 협상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정책 발표 후 한 달, 저는 다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공개적으로 우리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정부를 압박해 타협을 유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단기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급망 안정과 기술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신호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론이었습니다. 한국 내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대미 강경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습니다. 언론조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매체에서조차 동맹은 일방적 굴복이 아니라 상호 존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논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자신있게 그렸던 한국 굴복 시나리오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상황을 완전히 뒤흔드는 뉴스가 날아들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갑작스럽게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이었습니다. 조지아 역사상 최대 외국인 투자, 26조 원, 규모 8,500개의 일자리가 걸린 프로젝트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진짜 투자를 철회한다는 건가? 워싱턴에서는 한국 대기업들이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주정부들이 연방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주지사뿐 아니라 텍사스와 인디애나, 오하이오 등 한국 기업 투자를 유치한 주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은 텍사스 경제의 핵심이다. 연방정부가 이 투자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을 30%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업황 사이클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미국 관세 압박에 대한 정면 대응이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미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떠안을 뿐이다. 한 임원의 발언은 곧장 국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반격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처음엔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이 며칠 버티다 결국 굴복할 거라는 게 모두의 확신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한국도 곧 일본처럼 올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했고 국무부 내부에서도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라는 표현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받은 보고서와 현장의 징후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국제 언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한국 대통령을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거부한 지도자로 묘사하며 미국의 패권주의가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르몽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미국의 패권은 한국에서부터 균열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특집포를 통해 한국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때 저는 서류를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보도는 한국이 동맹을 저버린다는 비판 일색이었는데 국제 언론은 오히려 미국의 과도한 압박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특히 IMF라는 단어가 한국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것이 국제 여론을 움직였음을 실감했습니다. IMF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한국인에게 집단적 상처이자 굴욕이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끌어낸 순간 미국의 요구는 한국을 다시 무너뜨리려는 시도처럼 비쳤던 겁니다. 두 번째 균열은 유럽 정치권에서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21세기 경제 협력은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고 독일 총리도 공급망을 흔드는 정책은 모두에게 독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까지 한 목소리로 미국식 압박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독자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며 브릭스 회동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보며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 유럽이 실제로 움직인다면 미국의 고립은 현실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균열은 미국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한국을 직접 방문한 사건은 그 자체로 역사적 반전이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우리주에 투자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같은 당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건 전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도 언론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은 텍사스 경제의 핵심이다. 연방정부가 이 투자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디애나주 역시 SK 하이닉스 투자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압박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부의 주정부 경제를 뒤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일자리가 걸린 프로젝트가 위험에 처하자 주지사들이 먼저 나선 것이었죠. 그러던 중 한국 기업들의 대응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을 30% 인상했고 이어 20%를 추가 인상했습니다. 엔비디아 CEO는 SK 하이닉스의 HBM 메모리 없이는 AI 칩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토로했습니다. 애플 고위 임원은 삼성 없는 아이폰은 상상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 CEO들의 발언은 곧장 국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조선업계도 가세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미국 해군의 차세대 함정, 건조 계약 재검토를 시사했을 때 펜타곤 내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한국 조선 기술 없이는 우리의 건조 계획이 최소 5년은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패권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협상 상대가 아니라 미국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필수 파트너였던 겁니다. 세계 군사력 5위, 국방비 규모는 북한 GDP의 1.4배, 즉시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 260만 명. AI 전투로봇과 무인 자율 드론, 초정밀 미사일까지. 이 숫자들을 나열하며 그는 더 이상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내 여론을 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70년 동안 한국을 통제하는 데 써왔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안보, 불안감이라는 카드를 정면으로 무력화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충격과 동시에 묘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 앞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IMF라는 트라우마를 다시 언급하며 국민을 결집시켰던 그가 이제는 자주 방위를 선언하며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은 즉각 패닉에 빠졌습니다. 펜타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한장성은 이건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다. 한국이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료들은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몰아붙인 게 아닐까요? 이제 그들이 정말로 등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실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오만이 결국 우리 자신을 옥죄고 있음을 저는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 기업들의 대응은 놀라웠습니다. 현대차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적 갈등 때문에 무고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지아 주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며 8,500개의 일자리는 흔들림 없이 보장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연방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국 지역 주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똑같았습니다. 조지아 투자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약속이라며 투자를 강행했습니다. 저는 그 성명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국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데만 몰두했지만
정작 그들은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전자는 기술을 무기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성 회장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3나노 기술은 인류 전체의 자산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파트너와 기술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다만 그 협력은 상호 존중과 공정한 조건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발언은 전 세계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기술적 우위를 협박의 도구가 아니라 인류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여긴다는 철학은 미국의 압박 전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국제 언론은 일제히 한국을 재조명했습니다. CNN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들이라며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행보를 소개했고, BBC는 동맹을 압박하는 대신 상생의 길을 제시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 외교 지형을 바꿔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지도자들은 앞다퉈 반응했습니다. 독일 총리는 경제 협력은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한다며 미국을 비판했고, 프랑스 대통령은 21세기 경제 패권주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회에서는 한국의 태도의 지지를 표명하는 결의안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들을 보며 점점 더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다 오히려 전 세계의 신뢰를 잃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측에서 결정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직접 고용을 기존 계획보다 2배 늘려 총 1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그것도 단순 조립직이 아니라 고급 기술직과 연구직 위주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은 처음에 고개를 저으며 이것도 또 다른 함정 아니냐? 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와 조건을 설명해드리자 그의 표정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85조 원 투자에 17만 개 일자리라고? 정말인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대통령님. 이번에는 진심입니다. 그들은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협력을 원합니다. 그 순간 대통령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백악관의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상무부와 국무부는 물론 펜타곤조차 한국을 압박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들의 자주 국방 역량은 우리의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안 소식이 전해지자 엔비디아 주가는 하루 만에 12% 상승했고 애플도 8% 이상 올랐습니다. 실리콘밸리 CEO들은 앞다투어 성명을 냈습니다. 엔비디아 CEO는 한국과의 HBM 공동 개발이 AI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고, 애플 CEO는 삼성과의 기술 파트너십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반응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진짜 파트너는 협박이 아니라 신뢰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나라였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처음 설계했던 한국 길들이기 정책은 어리석음의 극치였습니다. 한국은 결코 굴복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동맹, 함께 성장할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제 경력의 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21세기 외교의 길은 압박이 아니라 존중, 지배가 아니라 협력, 승패가 아니라 공존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그 길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품격과 지혜, 관용으로 말입니다. 몇 달 뒤 한미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은 나란히 서서 새로운 반도체 협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한국을 미국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라며 치켜세웠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과 함께 더 강한 미래를 열겠다. 그러나 그 협력은 반드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굴욕과 압박으로 시작한 싸움이 결국 상생과 존중으로 마무리되는 장면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서 새로운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한국이 먼저 보여주었습니다.